김현의 쏙쏙 경제보증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골에 요즘 뭐 휴가철이라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시골집에 내려와서 시골집 마당 정원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뉴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그 경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빅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7월 중 수출이 554억 달러를 기록해서 우리나라 수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1월과 7월 금년 7개월 동안 누적 수출도 3,587억 달러를 기록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년에 이렇게 되면 금년에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2018년에 사상 최고였던 6,048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지 이 수출, 반도체가 110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그 주력 품목도 호조를 보였지만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이런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 상품들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품목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반가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외에도 또 금년에 영업이익이 상반기 영업이익을 토대로 해서 추정한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이 1조를 넘는 영업이익 1조를 넘을 것으로 기록되는 기업이 사상 최대로 지금 현재 29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29개는 과거에 2018년도에 19개, 2018년도에 18개, 2019년에 12개, 작년은 뭐 코로나 때문에 11개였습니다만은 2018년에 18개보다 훨씬 넘어서는 29개가 기업이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그 영업이익은 뭐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반기업 3법 같은 그런 엄청난 반기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구하고 또 게다가 또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수출 사상 최대 월간 554억 달러, 7개월 동안 수출 3,587억 달러에다가 영업이익 1조 원을 넘는 기업이 금년에 29개가 예상된다는 그런 반가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믿을 곳은 기업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기업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금만 더 친기업 정책을 해줄 경우에는 정말로 한국 경제가 더욱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전혀 지난 4년 반에 문재인 정부의 4년 반 동안의 대실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법안들만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이어 백악관 반도체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를 초빙을 했었고 최근에는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한국과 기술 동맹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선뜻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하면서 하고 미국과의 한미 기술 동맹에 더욱더 조금만 더 피치를 올려주면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정말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에다가 대체 휴일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도입하면서 지금 현재 주 52시간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적용하다 보니까 과거에 일을 하던 양에 비해서 인력의 근무 시간이 줄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중소기업에 잘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조업을 단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로자들대로 수입이 줄어서 또 애로사항을 하소연하고 있고 오히려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조차도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한 삶이 우리가
직면하면서 투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인데 정말 좀 현실적으로 현실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도 아침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그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정부에서 생각했던 장기 보유 공제 축소 문제가 조금 한 발 물러선 느낌입니다. 무조건 하고 이제 장기 보유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자라도 장기 보유를 보통 한 10년 정도 하면 80%까지 공제를 해줬었는데 40%로 공제를 축소한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자 지금 현재 장기 보유 공제를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한다. 그런 법안이 지금 제출되고 있고 2023년부터 장기 보유 공제를 축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축소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해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2024년부터 1주택자도 10년을 보유할 경우에 지금 80% 양도세 공제에서 30에서 40% 수준으로 공제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는 계속 그 다주택자들을 매물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장기보유 공제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집을 내놓으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늘리지 않고 다주택자의 기존에 있는 주택 다주택 매물을 내놓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그걸 늘려보겠다, 뭐 공급을 늘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 이후에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이나 수도권 전세값이 대체로 1년 사이에 2억 5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2억 5천만 원을 사실상 세입자들이 집을 사는 서민들이 준비하기가 쉽지 않죠. 1년 사이에 2억 5천만 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분들이 대부분 또 소득이 높은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청와대 청원구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소연이라 해도 할 수 있는 청원이 등장했는데 어떤 47세 된 가장이 그동안 한 번도 그야말로 대부분 결혼 생활 20여 년 동안 싸우지 않고 잘 지내왔는데 이 전세 때문에 집을 진작 작은 집이라도 샀어야 되는데 왜 안 샀어요? 이렇게 전세값도 말이 못해서 외가로 더 밀려나가야 되는 전세 난민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서 계속 매일 요즘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동안에 전세값을 안정시켜 주겠다고 집값을 안정시켜 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천천히 사자라고 했던 선택의 잘못인데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느냐는 그런 47세 되는 가장의 하소연이 청와대에 실리면서 일파만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신규 전세 상한제를 도입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규 전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에 결국은 암시장이 형성될 거다 하는 그런 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전세를 계약하는데 신규 갱신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좀 더 전세값이 워낙 이제 신규 갱신되는데 근데 한 동네에서도 한 뭐 5억 정도 한다 그러면 실제 또 새로 계약하는 데는 뭐 10억이 넘게 계약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세입자들도 신규 갱신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너무 이제 그 시장에서 형성된 높은 전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암 계약을 한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너무 규제를 하면 암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며칠 전에 계속 내놓는다고 하는 담화문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심지어는 뭐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나와서 오히려 불법 거래를 단속한다, 뭐 혹은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나온다는 것이 금융 대출을 줄인다. 그럼 전세 대출도 받지 못하면 더욱더 많은 서민들이 외곽으로 몰려 나가겠죠. 그런 오히려 지금 정말 서민들을 계속 그냥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대책만 그걸 대책이라고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침에 또 어떤 뉴스 중 하나가 복지 뉴스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 복지가 지금 얘기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고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발표됐던 건데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 5.02%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 금년에는 2.68%고 지난 몇 년간 계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내년에 5.20%다는 얘기인데,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기초생계비 같은 것을 주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5% 올라가면 그냥 기초생계비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 확대돼서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니 지금 재정도 굉장히 안 좋아서 금년에 뭐 1,000조 원,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돌파할 예정이고요. 더구나 이번에 국민재난지원금이나 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도 다 쓰고 해서 결과적으로 국방비를 걸어 쓰는데, 국방비 중에서 가장 북한이 싫어했던 그 스텔스기 같은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기 도입이라든지 등등 그런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다시 또 이렇게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이거 다분히 낸 대선을 생각한 거죠. 예년에 한 2%대로 증가시켜왔던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 5% 넘게 인상하는 그런 결정을 보이면서 또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는데, 또 최근에는 무슨 뭐 날씨가 또 더운데 또 본인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내놓았겠습니다만 전기료 에어컨도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장병에게 3천만 원의 사회 진출 사회 출발 자금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토지 소유는 400평으로 1인당 제한한다. 완전히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토지 소유 상한제 또는 토지 공개념, 주미애 같은 토지 공개념 뭘 지금 뭐 이렇게 놓고 그냥 공공연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0일째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아침에 보니까 코인마켓캡 보니까 비트코인 4만 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에도 그에 따라서 4,6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500달러, 한국에서 2,900만 원을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랠리가 10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최저선을 기록하고 반등 추세가 10일째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더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각국의 규제 때문에 계속 속락을 해오다가 지난 비트코인 같은 경우 29,000달러대를 찍고 계속 반등해서 4만 달러 안팎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기초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 2월 달에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될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중앙은행 CBDC, 센트럴뱅 디지털 커런시가 상용화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민간 디지털 화폐가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중앙은행마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 디지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화폐마저도 디지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간 디지털 화폐, 다시 말해 암호화폐, 요즘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라고 하죠.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새로운 그 민간에게 인식이 확산되면서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에 미국인이 24조 원을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9개월 동안에 랠리를 기록해서 3,250대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좀 떨어져서 오늘 아침에 3,2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결국은 달러 강세가 되면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환차손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수년간 과거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건 언제나 이 순매입과 순매도를 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매입을 했다가 그들이 바라는 적정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환차 이익률, 원화 가치가 강세되는 거죠. 플러스 주가 상승률,
이 두 가지가 이제 외국인들 투자 수익률인데 그 투자 수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또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또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진 상태이면 다시 또 너무 고점에 올랐다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시 주가를 올리고 뭐 그러면 또 적정 수익률이 되면 또 나가는. 그래서 한국을 흔히들 외국 투자자들의 ATM이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적정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되는 또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속에서 달러 강세가 되면서 구조적인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금융시장에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그에 대응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언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빠르면 8월 중에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10월, 11월 있는 두 번 더 있는 우리 금통위에서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가 계속 지금 새로운 추락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2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7%인데 3분기 성장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돈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한 가지 최근에 또 아침에 들어온 뉴스 중에서 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며칠 전에 통신선을 7월 27일에 복구한다고 발표를 했죠. 통신선을 복구하자마자 바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대북 퍼주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고 또 국방 쪽에서는 또 한미 훈련, 연합훈련 연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아니라 바로 중단해야 한다.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계속 그 국방 부분에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군사훈련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속에서 지금 통신선 복구 하나 가지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신북풍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핵무기나 미사일의 비핵화와 완벽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에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반드시 그 돈들이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에 사용되고 그것이 남한의 위협이 되었다는 것. 과거에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1990년대 초중반에 북한의 고난의 핵무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김대중 정책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이어오면 그 대북 지원을 이어온 결과적으로 북한이 고난의 핵무기를 극복하고 나자마자 바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들어갔고 그 핵실험과 미사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바로 연평도라든지 천안함 같은 도발을 강행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유엔 안보리의 강경한 대북 제재로 지금 북한은 작년에도 승률이 마이너스 4% 넘는 그런 지금 고난의 핵무기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속에서 지금 코로나나 경제난 속에서 경제난을 당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남한의 지금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이 서로 뜻이 맞아서 통일선을 복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속에서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 우리가 남북 간의 평화와 남북 간의 그런 안정을 누구도 다 바라고 있지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여전히 증강되는 그런 현실을 항상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외면한 채 오직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신북풍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접근되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고향 시골집에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아침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가 많습니다. 뉴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